재래식 미사일 정도 수준에서는 최고 수준에 와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가. 특히 미국에 우리가 무기 수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이스라엘 내부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대외 정책 문제였었는데요. 내부 문제로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하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은 아주 극심한 내분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통령이 있고 수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정을 책임지는 것은 수상이 책임져요. 네타냐후라고 하는 사람. 근데 대통령도 있어요. 이건 뭐 거의 명예직 비슷한데 헤어조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이 헤어조크 대통령이 정말로 이스라엘 우리 이렇게 가면 내전이 일어납니다라고 경고했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내분이 심각했어요. 그 내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유대교 원리주의자들이 있고 세속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이 둘 간의 내분이 심각했던 것이고,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는, 실권을 가진 총리는 이 원리주의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은 이스라엘 원리주의자들이고 이스라엘을 매겨 살리는 거는 이 세속주의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뭐 벤처기업이라든가 또 방산기업이라든가 또 이스라엘 군대라든가 이거는 다 세속주의자들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통치는 이 원리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 간의 충돌이 굉장히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보니까 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었죠. 근데 그렇게 되는데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는 이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인 거고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이 하마스라든가 또는 이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이스라엘 공격을 위해서 쏘아대는 그 로켓포들을 웬만하면 이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게 다 방어를 해낸 거예요. 거기다가 스마트 월이라고 해서 스마트 장벽. 그래서 사람이 직접 감시를 하지 않더라도 다 카메라들을 달아놔서 국경을 넘어올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 나라들은 야,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방심을 한 거고, 그러면서 자기들 내분에 그냥 뭐 완전히 에너지를 쏟은 거죠. 내부적으로 보면 그랬던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 외교 정책을 펼 때 이스라엘이 1948년에 그 나라를 세운 땅은 원래 거기가 그 이전까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잖아요. 예.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거기 들어와서 땅을 다 사들인 거죠. 땅을 사들여서 거기에다가 정착을 하면서 거기다가 나라까지 세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자기 땅들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마땅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대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취급을 안 해준 거예요. 그냥 너희들하고 상대도 안 할 거야.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래서 가자 지구와 웨스트뱅크라고 하는데 그들을 가두어 둔 거죠. 말하자면 팔레스타인들을 그렇게 가두어 두고, 그 대신에 외교는 뭘 했느냐.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신경이 쓰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니 뭐 또 터키니 이런 데들하고 잘 지내려고, 그러니까 주변의 강대국들하고 잘 지내는 일에 몰두해온 겁니다. 팔레스타인은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서 이제 칼을 간 거 아니겠어요? 그 칼을 가는 데에 이란이 다 돈을 대고 또 군사훈련도 시켜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마스라고 하는 전투 조직이 사실 그렇게 길러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한 거죠.
그렇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냥 그거를 방심하고 자기들 내부에서 싸우느라고 그냥 그런 낌새를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 유명하던 모사드 이스라엘 정보기관조차도 그걸 놓쳤을 정도인 거예요. 그렇게 많은 로켓을 만들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완전히 접수를 했죠. 완전히 접수하고 봉쇄해버리고 인터넷도 다 차단하고 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마스 소탕 작전에 나선 건데 참 이 하마스라고 하는 게 뭐 혹시 예전에 월남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월남의 그 남베트남이죠. 남베트남의 베트콩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민족 해방전선. 그들을 소탕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민간인인지 뭐 베트콩인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마스 전투원들인 건지 아니면 그냥 민간 팔레스타인 사람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게 된 것이고 그래서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쨌든 간에 하마스를 괴멸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 그걸 그대로 놔뒀다가는 또다시 기습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그들이 숨어있는 땅굴 속을 들어가서 찾아다니면서 이제 하마스를 색출을 하고 하마스의 시설들을 파괴하고 하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의 입장에서 문제라는 거죠. 외국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더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떻게 커질 수 있는가? 이 전쟁이 커진다면 그것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 전쟁이 되는 거죠. 지금은 하마스도 이란이 돈을 댄 조직이거든요. 또 이란이 돈을 대는 조직이 레바논의 히즈볼라라고 하는 데가 또 이란의 이 대리 세력이고요. 또 예멘에 보면 후티스 반군이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다 이란의 세력들인 겁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간다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아요. 미국은 그냥 이스라엘 내에서 끝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 잘못하다가는 이 동아시아에 중국을 막기 위해서 배치해 놓은 그 군사력을 중동으로 가지고 와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최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아시아가 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부랴부랴 중동에서 빼내왔던 그 항공모함 전단 2개를 이란 앞바다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급파를 한 거죠. 왜? 이란한테 겁을 주는 겁니다. 너 엉뚱한 짓 하지 마라. 내가 그러면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하고 이스라엘을 겁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보면 전쟁이 확산될 것 같지 않아요. 최소한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별로 전쟁이 확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그걸 보여주고 있느냐? 석유 가격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석유 가격이 잘 안 올라요. 그러니까 10월 7일 이후에 한 하루 이틀 쫙 오르다가 더 이상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하는 이런 기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전쟁이 확전될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렇게 최소한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방산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게 뭐 우리의 수출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목숨과 관련되기도 합니다. 이 방위산업 무기 체계를 이해해야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또 나오더라고요. 자, 먼저 그래서 아이언돔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잖아요. 공격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 하마스의 로켓에 초토화가 됐어요. 그런데 의아한 점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미사일 요격 체제예요. 이게 로켓포 요격 체제인 겁니다. 이것은 요격 성공률이 90% 이상이라고 자기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지금까지 발표를 해왔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마스든 또 헤즈볼라든 이런 반 이스라엘 세력들이 로켓 공격을 뭐 가끔 한 번씩 해온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이언돔은 그것을 웬만한 건 다 요격을 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것들 뭐 웬만큼 뭐 쏴대도 우리는 안전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당한 겁니다. 왜 당했느냐? 하마스가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쏘아댄 로켓의 숫자가 5,000발이었대요. 5,000발이 날아온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아이언돔이 이걸 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 아이언돔이 저쪽 걸 요격한다는 거는요, 그 하마스가 쏜 로켓, 그 포탄을 레이더로 잡아서 레이더로 포착을 해서 그 포탄이 어떤 경로로 날아올지를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그 경로로 요격미사일을 쏴서 맞추는 거예요. 그 요격미사일, 그러니까 그 포탄 주변에서 요격미사일을 폭파시켜서 그걸 그렇게 해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네. 이게 바로 아이언돔의 원리인데, 아이언돔이 갖고 있던 아이언돔의 형태로 미사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요격 미사일의 숫자가 맥시멈 80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아이언돔 포대가, 그러니까 포병부대가 10개를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포병부대마다 60 내지 80발의 요격 미사일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합치면 동시에 800발을 쏘아 맞출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게 맥시멈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5,000발을 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많이 맞춰도 800발밖에는 못 맞추잖아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게 그거니까, 요격미사일의 숫자가. 그럼 나머지 4,200발은 어떻게 됐냐? 그대로 다 떨어진 거죠, 이스라엘에. 그래서 당한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왜 이쪽은 5,000발이고 이쪽은 800발밖에 없냐? 한 이스라엘도 요격미사일 한 10,000발 정도를 갖고 있었으면 되지 않아? 근데 그게 다 돈인 겁니다. 그게 다 돈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쏘는 요격미사일 한 발의 값은 맥시멈 한 6만 달러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8천만 원 되는 거예요. 요격미사일 한 발의 값은. 그런데 하마스가 쏘는 그 로켓은 너무나 허접한 것들이에요. 그냥 급조한 거지, 그야말로. 그래서 한 발에 뭐 한 80만 원, 60만 원 이렇게 급조된 것들을 쏘아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만들 수도 있는 거, 싸구려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걸 쏘아 맞추려면 굉장히 정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쏘아대는 거는 적당히 만들어도 되는데 그거를 맞추려면 매우 정교한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값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한정 만들어 놓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800발 정도면 충분하겠지 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5,000발을 쏘아댄 거죠. 그래서 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무기의 구조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문제인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자, 그런 로켓을 북한이 1시간당 16,000발을 쏘아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데 한국형 아이언돔은요, 이스라엘하고도 또 다릅니다. 왜냐? 그 하마스하고 북한은 상대가 안 돼요. 하마스는 말하자면 동네 깡패라면 여기는 북한은 나라 아닙니까? 북한이 쏠 수 있는 로켓은 장사정포라고 하는 거는 하마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비해서 만드는 요격미사일 그 천궁인가 뭐 하는 그런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것의 한 발 가격이 얼마냐면 뭐 올해인가 뭐 시험 발사를 이미 했더라고요. 한 발이 10억 원입니다. 이스라엘이 쓰는 그 타밀이라고 하는 그 요격미사일은 한 8천만 원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거는 10억이에요. 왜? 더 정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북한의 장사정표는 하마스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를 그러면 우리는 몇 개를 갖다 놔야 될까요? 이게 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16,000발을 쏜다고 할 때 그거를 다 요격한다? 난센스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요격하려면 다 우리도 한 2만 발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2만 발이면 얼마예요? 10억에 2만 발이면요. 20조 원이죠.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요격 미사일 자체도 문제지만 16,000발을 동시에 레이더로 잡아서 그 16,000발의 그 로켓들의 경로를 다 동시에 계산해서 그것을 동시에 쏘아서 맞춘다? 그건 뭐 저는 불가능일 거라고 봅니다.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는?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는 거 이상은 더 하지 못할 거라고 봐요. 그거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컴퓨터, 이 소프트웨어 계산 능력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다 그렇다는 거죠. 또 우리 방산업체들의 생산 능력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네.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지하 대피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재빨리 대피하는 것이지 그걸 쏘아서 맞춘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계산만 해보더라도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갖출 수 있는 이 방책이라고 하는 것은 날아오면 숨는다. 날아오면 피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또 뭐냐면 그리고 가장 경제적인 것은 상대방에게 보복 능력과 보복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 쏘면 너 반드시 죽여버리겠어. 그리고 우리한테는 너를 죽일 능력이 있고 또 죽일 의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도 겁나서 못하는 거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봐요. 이미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그 폭격기의 능력도 그렇고 뭐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을 봐서도 그렇고 분명히 뭐 몇 배, 몇십 배의 보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의지인 거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저쪽이 공격해 왔을 때 우리가 보복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보면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여론으로 보면 분명히 못한다. 아무리 나쁜 평화보다도 가장 좋은 전쟁보다는 나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는 보복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쟁을 막을 수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는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탱크도 그렇고 이 대포, 자주포도 그렇고 포탄도 그렇고 미사일도 최첨단 미사일은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을 제외한 이전의 재래식 미사일 정도 수준에서는 최고 수준에 와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가성비 면에서는 뭐 이 유럽의 라인메탈이라든가 또는 미국의 락히드 마틴이라든가 이런 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가성비가 좋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다 급작스럽게 재무장을 하기 위해서 무기들을 찾고 있는데 거기에 재래식 분야에서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에 우리가 무기 수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 산업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 산업의 이 볼륨 면에서는 중국이 우리보다 더 크지만 기술 수준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가 돼 있어요.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뛰어나죠. 그런데 미국이 지금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조선 분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핵 잠수함이라든가 또는 구축함이라든가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기존에 있는 항공모함이라든가 잠수함이라든가 구축함을 수리하고 정비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몇 년씩 밀려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해군 함정이 한 290척 정도가 되는데 그걸 제대로 다 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은 이게 350척이 벌써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게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의 능력이에요. 이 건조하는 능력인 거죠.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내에 정치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법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법에서는 미국의 해군 함정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 걸 쓸 수가 없는 거, 외국 것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거기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외국의 선박을 들여오게 되면 그러면 미국 유권자들이 안 좋아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조선 산업에서 미국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을 국회의원들이 컨트롤 하잖아요. 그거를 외국에다가 쓰게 되면 선심 쓸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말 형편없는 조선 산업에다가 미국 해군 예산을 거기다가 몰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 낭비예요. 정말 미국 군사력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한국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런데 한국의 조선소는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정치적인 장벽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한화 같은 데는 아예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 방산업체를 인수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국의 조선산업 능력을 갖다가 쓸 수 있는 여지가 꽤 생기겠죠. 근데 아무튼 실력 면에서는 한국이 최고입니다. 이 조선산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잠수함을 만드는 일이라든가 구축함을 만드는 일이라든가 또 이 항공모함을 만들거나 또는 유지 보수하는 일에 있어서 한국이 최고다. 다만 한국이 좀 기술이 떨어지는 분야는 그 안에 군사 시스템들인 거죠. 그 안에 미사일 통제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레이더 통제 시스템이라든가 이거 배 안에도 다 그런 게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낫지만 배 자체에 있어서는 한국이 최고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미국 그 소위 천조국 시장에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한국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죠. 그러자면 이 정치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 미국 정치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장벽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 미국이 워낙 지금 상황이 급한 상황이거든요. 중국과의 대결에 있어서 너무 미국 방산이 너무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 빈틈을 그 공백을 한국 방산이 메워줄 여지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조선은 굉장히 중요한 방위 산업이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다 방산을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 거죠. 그런데 현재의 조선 산업에 있어서 방산 부분은 너무 작아요. 너무 그 사이즈가 작은 겁니다. 왜? 우리나라 해군에 공급하는 게 주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미국 시장을 뚫게 되면 또 호주 시장 같은 데를 뚫을 수 있다면 또 유럽 시장을 뚫을 수 있다면 이건 뭐 엄청난 잠재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기로에 섰습니다. 저는 1998년 이후에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위기에 맞닥뜨렸듯이 지금도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정도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수출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과거에는 중국이라는 수출 시장, 러시아라는 수출 시장 이게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이게 점점 쪼개져 나가고 분리되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과 유럽 시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쪽 시장을 버려야 되고 중국과 러시아 시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국, 유럽 시장을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또 전화위복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바뀔 수 있다면
그러면 이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98년 외환위기 때는 우리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돈 못 버는 기업들, 좀비 기업들은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그리고 살아남은 기업은 뭐냐? 그건 돈 잘 버는 기업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2000년대 이후에 중국 시장과 결합을 하면서 돈 잘 버는 비즈니스들이 커간 거죠. 돈 못 버는 비즈니스는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또 중요한 변화는 뭐였냐면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변했던 겁니다. 어떻게 변했냐?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98년 이전에는요, 저는 연구소에 있었는데 그때 기자들 만나면 98년 이전에는 점심 먹을 때 반드시 술 먹었습니다. 근데 98년 이후에는 점심 때 술 안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바뀌게 된 거죠.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걸 신자유주의라고 막 뭐 공격하고 그랬어요. 신자유주의,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치열하게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 전에는 적당히 일했어요. 그 전에는 야근을 해도 낮에는 놀고 밤에 일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매우 낮았던 거죠. 그런데 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회사에 나가면 그냥 일하는 거였어요. 다른 거 아니요. 다른 거 노는 거 없었다.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고 한국인들의 생산성이 매우 높아졌고 그러면서 한국의 기업들도 다 달라지게 된 거고 그러면서 $10,000 중진국 기업이 중진국인 나라가 $30,000 선진국으로 도약을 했던 거거든요. 그건 정말 위기가 기회로 바뀐 것이죠. 그걸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는 과정에 망할 기업들이 망하고 쓸데없는 우리의 행동 패턴들을 다 버렸던 거고 그런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러면 뭘 버려야 되느냐 우리가 내수와 수출이라고 하는 걸 따로 구분하는 거 이거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비즈니스라면 그냥 글로벌 비즈니스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좁아진 세계 시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 내부에서의 내분입니다. 내부의 전쟁이에요. 저는 이미 우리나라 사회가 이미 내부의 전쟁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우리 투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투표에서 여러분들의 심리는 뭡니까? 내가 내 편이 좋아서 내가 지지하는 저 정당의 정책이 좋아서 투표를 하나요? 아니면 저 반대편이 미워서 이쪽을 찍어주나요? 10중 8구는 상대편이 밉기 때문에 쟤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편을 찍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책은 이제 관계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전쟁입니다. 이거는 우리 내부에 이미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투표라고 하는 거는 쟤들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정책이 합리적이냐 아니냐, 이 정책이 우리를 위해서 좋으냐 아니냐를 가지고 토론하고 그거를 선택하는 그런 기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상태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즉 다가오는 전쟁, 이것을 우리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두 가지. 하나는 수출 시장이 줄어들었지만 우리의 태도를 바꿔서 이걸 극복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쟁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장치로 우리가 승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